저 서양화 채울가입니다. 원래는 파리에서 원래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서 근 한 30년 정도 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이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거의 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을 많이 했죠. 미국과 프랑스와의 어떤 그 예술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을 다 보면서 몸소 이렇게 체험한 것들이 사실은 그림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초기 작품들은 주로 그 사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갱의 어떤 그 좀 심오한 어떤 철학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했는데,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갱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삶이라든지 또 예술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심취돼서 원래 길을 닮아서 가고 싶어 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흐르고 나면 자기 길을 이제 찾아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나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갱에 거쳐서 그 다음에 장디뷔페의 어떤 어린아이처럼 어떤 그런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어떤 또 야성적인 색감과 어떤 그 데카당스한 쪽으로 또 갔다가 또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본능적인 바스키아 쪽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집합에 가 있는 그림이죠, 제 그림은. 그래서 색과 그 본능적인 것과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의 부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죠, 저한테는. 근데 처음에는 유화로 어릴 때는 시작을 했다가 밝은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런 아크릴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캔버스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지 위에다 그걸 늘 한 10년 동안, 파리 생활하는 10년 동안 그걸 했는데, 그거의 단점이 뭔가 하면 그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크릴이라는 게 이게 어떤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하지 않는 그 화학적 성분의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없고 늘 간판처럼 이렇게 똑같이 우리한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는 감동력이 유화보다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에 어느 날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그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유화의 어떤 깊은 맛, 그것에 대해서 더 내가 많이 그 연구를 하면서 그때 완전 90년대의 어떤 그런 종이 위에 있던 하여튼 90년대는 그 종이 위에 그렸던 대부분의 그림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제 탈피해서 캔버스 위로 진짜 유화와 맞닥뜨리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유화의 어떤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을 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스트리트 뮤지엄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는 그런 게 많이 또 있지만, 한국에서는 스트리트 뮤지엄 어디서 밖에서 어때 퍼포먼스 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뮤지엄이 그림 큰 작품들이 한 점씩 들어갈 수 있는 스트리트 뮤지엄이 충무로 한가운데 어떻게 새로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리트 뮤지엄이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야말로 보통 사람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도 볼 수가 있고 24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당한 그 서민들한테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 너무나 어떻게 반응을 볼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조건 매력적인 어떤 그런 게 많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을 갖다가 정말로 평가 자체를 미술계의 어떤 평론가나 어떤 그 관계자들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일반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어떤 그런 회화 작품들이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같은 어떤 그 숨쉬는 공간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도 전시될 수 있구나 해서 많은 이런 스트리트 뮤지엄이 각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서민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흥미로움에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금 다른 작품들하고 다를 겁니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무이하게 지금 옛날에 90년대 그렸던 그림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 그렸는데, 얼굴 이런 것들은, 얼굴의 어떤 표상들 이런 건 다 내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얼굴들인데, 72인의 예술가들이라고.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갈구하는 표정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목말라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얼뜻 보면 같은 부류, 같은 색깔 같지만 다 다릅니다. 70이면. 근데 72인이 오늘날 우리 미친 72인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말들의 어떤 그 감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그림의 시작은 2005년도에 사실은 처음으로 시작해서, 물론 늘 이렇게 그린 건 아니지만 그때 시작해서 2015년도에 끝났으니까 10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늘 이것만 그린 게 아니고, 또 듣다가 조금 생각날 때 또 한 번에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된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생활이라는 게, 예술가는 배고픈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거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파리에 있을 때나 뉴욕에 있을 때나 당연히 어렵지만, 정말로 내가 힘들었다 하는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파리에 가서 뉴욕에서 한 2년 정도 처음에 가서 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창고에서 내가, 쥐가 나오는 창고, 4층 창고에서 한 2년을 생활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정말 저녁 밤에는 그 넓은 창고 같은 그 건물 속에서 혼자 잔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고 속에서 그 건너편에 이제 허드슨 스트리트 가면 그 중국 어떤 그 가게 싸구려에 이렇게 도시락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2불짜리 그 도시락을 하나 사오면 그걸 반반씩 나누어 먹으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2년 동안 그렇게 춥고 덥고 한 그걸 갖다 견디고 작업을 사실 오랫동안 했는데, 그 작업들을 결국에는 2007년도에 다 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죠. 왜? 그렇게 진짜 고생하면서 그렸던 그림을 다 태웠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 그 고생과 그런 걸 태울 수 있는 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 작품을 또 그릴 수 있었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안에 쥐가 한 번씩 나와요. 내한테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 새양찌니까 요만하게 작은 거예요. 내 마주치면 지하고 내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야, 왔나? 이렇게. 야, 저기 이제 라면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항상 그 묵고 가고 이러거든. 그 라면 부스러기 이제 찾아 묵고 갈 때는 딱 한번 나를 보고 가. 그럼, 잘 가라. 이러고. 내일 온나? 내일 보자. 이게 전부 대화의 전부야. 늘 몇 개월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그 수많은 작품들을 갖다가 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 그 그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들이 2007년도 가을에 정말 다 태워졌죠. 다 태워지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온 게 지금의 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티스트면 뭐 고생했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배고픔 참아야 되고,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겪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 그릴 일에 이르면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많아. 그 재료를 주스러 다니는 거야, 늘. 그래, 그 재료를 주워서 작품 전시했던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트페어나 이런 때 그 주었던 재료로 작업했던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 훗날에는 알겠지만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일 내가 활발하게 일했던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내가 한 곳에 똑같은 걸 갖다가 계속 지금의 우리 한국의 뭐 어떤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작가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상업적인 어떤 그런 거로만 시작을 했더라면 정말 지쳤을 겁니다. 내 어떤 본능적 어떤 예술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쳤을 건데, 새로운 걸 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생이나 이런 과정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다음 걸 생각하고 또 하고, 숨는 실패와
그만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그 창작 정신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거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지. 너무나 많았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그 순간에 많았지만 그걸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참 그런 그 창작 과정에 새로운 것들을 늘 발견하면서 내가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그림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성향은 그 옛날에 우리가 언어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언어가 없을 때의 느낌으로 말하는 그걸 만약 몇만 년 전에 동굴벽화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만 년 전에 어떤 그 동굴벽화에 그 언어가 없을 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때로는 나 자신도 그거에서 벗어나서 너무 다른 쪽으로 가는 그 경향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또 좌절을 하고 또 새로운 자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그림을 태운 이유가 그래서 그걸 태운 겁니다. 너무나 개념적이고 너무나 아카데미같게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없애지 않으면 그 내가 원하던 본능적인 어떤 그 언어가 없을 때의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으로 가는 그 길의 어떤 그 작품들의 어떤 그 제스처나 모티브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인간이 본능적 느낌으로만 볼 때의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정신에서 그리던 어떤 그 과정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어떤 약간 또 어떤 형상적 이런 어떤 느낌에서 그래도 변해가는 그 추상적 느낌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더 파괴되고 더 어떤 그런 것들이 본능적 어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고,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이런 그림을 조금이라도 아는 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림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왔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보고 이거 재밌다. 이거 뭔가 색깔이 좋다. 조형이 재밌다. 이렇게 본능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냥 참 재밌다. 너무 순수하다. 재밌다. 이런 어떤 경험적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적 어떤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내 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더 파괴되고 인트레스트하게 이렇게 나아가기를 저는 희망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끼가 많고 정말로 예술성이 깊은 작가들이 원래는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가령 상대적으로 비춰보면 한중일이 있으면 일본보다 중국보다도 훨씬 더 예술성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끝에는 모든 게 좌절하고 하느냐.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경제 구조가 그 예술가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갖다가 계속 변화하면서 뭔가 그려가는 그 풍토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 그림을 사줘야 작가가 다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그림을 화랑도 원하고 컬렉터도 원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하니까 그 생활에 맞추다 보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하나만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엔 다 그림이 같아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림이 오히려 같으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콜렉터나 갤러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럽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퇴출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베르나르 비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르게 그림이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도 너무 같은 패턴으로 오래 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퇴출됐죠. 그렇게 정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한국 미술의 모든 책임은 오히려 작가한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화랑 갤러리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고객은 또 자기의 어떤 그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그걸 원하지만 그걸 갖다 과감히 거부하고, 작가가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한국에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는 우선 작가의 책임이 반 이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미술은 정말로 그 그림에 대한 미친 작가, 또 그 미친 작가를 수용해주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작은 거죠. 미친 작가도 작고 그 미친 작가를 이해해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작가가 있어도 자기 혼자 미칠 수 없으니까 더 좋고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험적인 작품들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저는 뭔가 우리 새로운 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나 자신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류할까봐 내 자신 스스로가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미친 작가와 그 미친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단점이죠.